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네,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 문서진입니다. 자, 밖에 서울 기준으로 눈이 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증시도 산타 랠리가 계속 이제 무르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약한 흐름이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우장 들면서 다시 이제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띄어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토마토 방송을 다시 복귀했던 시점이 10월달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0월달부터 제가 좀 이런 산타 랠리가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일단 시장은 좀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쪽 관련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반도체 지키는 남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반도체를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또 제가 또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이 해외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건 흐름이 좀 좋아서 좀 흐름이 좀 기분이 또 내심 좋은데요. 근데 이게 저는 아직까지 시장이 끝났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시계열을 좀 좁게 잘라서 본다면 저는 한 3월 정도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번 상승 랠리는 3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한 2월 중순 정도까지는 특별한 저는 변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시장의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은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작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3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6월 달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시장이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로 3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된다면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에 따른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 시장을 누를 만한 특별한 악재가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글로벌,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크거든요. 기업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상향 조정돼 있습니다. 물론 국내는 2차 전지 쪽은 약하죠. 2차 전지는 올해 4분기랑 그다음에 내년 1분기 조금 길게 하게 되면 2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좀 하향 조정은 나오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좀 약할 수 있지만 나머지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이던스가 굉장히 지금 상향 조정돼 있는 상태죠. 뉴욕 증시 역시도 AI 혁명을 통해 가지고 관련 종목들의 지금 가이던스가 계속 상향 조정돼서 오히려 1월 달로 넘어가면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확실하게 특별하게 시장에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시장을, 그러니까 이 상승세를 꺾을 만한 이슈는 사실은 없어요. 여기 나와서 갑자기 파월 의장이 우리 아직까지 금리 인상 안 끝났어. 나 경우에 따라서 지금 금리 인상 할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시장은 안 믿을 거예요. 그만큼 위험자산 선호도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큼 큰 악재가 아니면 지금의 상승세를 부러뜨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2월 중순까지는 이 상승세가 유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은 조정이 나오면 저는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시장뷰는 시장에 뭔가 특별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체크를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현재의 시장의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 시장이 그렇게 크게 하락할 만한 이슈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근에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 흐름이 좀 좋아서 기분이 좋고 그래서 최대한 또 많은 종목을 또 좋은 종목을 또 소개시켜드리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이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타율이 나오니까 실망시켜드리기가 싫어서 또 좋은 종목을 계속 또 찾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은 되는데 근데 또 찾는 만큼 또 나와요. 종목이. 그만큼 지금 시장이 그렇게 나쁜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고르면 좋은 종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또 투자에 많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도 또 한번 계속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반도체 이 사이클이 역대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 중에서 저는 가장 강력한 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저는 그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유는 이 반도체는 항상 이 수요를 크게 견인했던 건 대규모 폼팩터의 교체가 있을 때 그게 나왔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이란 걸 등장하면서
엄청나게 이 모바일 이 D램이 수요가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이제 폼팩터가 나온 거죠. 스마트폰이란 거. 그러면서 한번 크게 반도체 사이클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라는 시장이 또 개화가 되면서 또 엄청난 뭐 클라우드라는 게 서버라는 또 새로운 폼팩터가 생겼죠. 그러면서 엄청난 많은 수요가 나왔고, 사실 저는 팬데믹 때 끌어올려진 수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새로운 뭔가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거는 시기적인 어찌 뭐 특수성으로 인한 상승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승 사이클이 짧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AI라는 건 앞서 있었던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서버보다도 훨씬 더 큰 폼팩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이런 아주 강력한 폼팩터가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이 반도체의 업사이클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저는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나왔던 고영이 한번 고영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고영 같은 경우가 제가 급등이 나왔는데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항상 제가 주말에 종목을 뽑고 그 다음에 지구 방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월요일 날 저녁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도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충분히 급등이 나와도 만약에 조정을 주면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 쪽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멀티풀은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15,000원 미만으로 떨어져 주면 한번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 떨어졌었어요. 15,000원까지 한번 눌렀다가 지금 다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를 하셨다면 저는 제가 그때 제시해드렸던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전 2만 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예, 여전히 전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장비와 관련된 부분 뭐 얘기가 나와서 지금 생각나서 다시 조금 더 말씀 첨언을 드리자면, 검사 장비 관련 쪽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십시오. 왜냐하면 DDR5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HBM도 그렇고 칩의 가격 자체가 높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EUV 공정이 이제 D램 공정에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EUV 공정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 공정 과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EUV를 그러니까 블랭크 마스크, EUV를 찍기 전에 이 블랭크 마스크 때부터도 계속 검사를 많이 해요. 검사를 굉장히 많이 촘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월등하게 검사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뭐 뉴욕 증시에서 대표적인 검사 장비 뭐 하면 KLA이 있지 않습니까? KLA 덴코 이쪽은 엄청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온투 이노베이션 역시도 흐름은 좋습니다. 뭐 캠텍 역시도 나쁜 흐름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쪽이 뭐 메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흐름이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최적화 단계에서 또 국내 검사 장비 쪽도 수주가 많이 나올 겁니다. 발주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 쪽도 계속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세 종목,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처음에 제가 가지고 나는 종목은 이렇게 매수를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투자를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건지니까 이걸 제가 이제 뭐 이 종목을 사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LS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비싸다. 근데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뭐 주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했는데 LS 머티리얼즈도 급등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이거 해볼만 한데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한번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첫 번째 종목은 부모만 좋은 계약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부모만 좋은 계약. 어떤 계약일까요? 네,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지금 하림이 이번에 HMM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HMM 인수를 할 것 같습니다. 예, 해야죠. 안 하면 손해고요. 정말 HMM은 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황금알을 낳는 거인은 아닌 것 같고요. 황금알을 품고 있는 거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황금알을 계속 생산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운업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거든요. 전망을. 그래도 황금알을 가지고는 있어요. 엄청 많이 품고는 있어요. 나중에 계속 생산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황금알이 너무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HMM은 인수를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현재 이 환경은 할인그룹이 지금 할인그룹만 들어간 게 아니라 컨소시움이 JAK 파트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FI, 재무적 투자자죠. 예, 재무적 투자자랑 같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JAK 파트너스는 지금 한 1조 원 정도, 2조 원 넘죠? 조금 더 되는군요. 한 4조 정도 되는, 3조 정도 되네요. 왜냐하면 총 이제 규모가 6조가 넘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부담하는 걸 제외하고도, 예, 보신 것처럼 한 2조 4천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2조 4천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할인그룹에 이번에 이제 현금, 상반기 기준이에요.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 있냐라고 하면요, 지금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펜오션을 최근에 계속 선박을 매각을 했어요. 계속 선박 매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더 유입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은 계속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모자랍니다. 1조 원 이상을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조달할까? 결국은 유상증자죠. 결국은 유상증자인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인수협상 대상자가 하림이 아니에요. 펜오션입니다. 펜오션. 펜오션과 JAK 파트너스거든요. 여기 협상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상증자의 대상은 펜오션이 될 거예요. 물론 펜오션의 유상증자에 하림 그룹이 참여를 하겠죠. 뭐 하림이 됐던, 뭐 하림 지주가 됐던, 거기에 참여는 분명히 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유상증자의 주체는 펜오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펜오션의 시총이 2조 1천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현금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유상증자를 시총의 절반 정도 50%나 할까 싶긴 합니다. 물론 전례가 없진 않죠. 우리는 그 CGB를 봤잖아요. CGB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상증자를 하는 걸 봤기 때문에 펜오션도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펜오션이 좀 급락이 나왔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 그만큼까지는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펜오션 같은 경우는 연구체도 발행할 것 같아요. 유상증자만을 가지고는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연구체도 발행할 것 같고, 그 다음에 ABS 같은 거, 자산 유동화 채권도 좀 발행을 해서, 왜냐하면 펜오션은 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 유동화 하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ABS까지 다 통틀고 실질적으로 유상증자를,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유상증자는 그래도 한 5천억 정도 내외의 규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긴 한데, 아무튼 그 정도 수준의 유상증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나올 수는 있어요.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유상증자는 좀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거 펜오션의 호재일까 악재일까, 할인그룹의 전체적으로 누가 제일 수혜가 될까, 뭐 이거를 제가 이제 판단을 하자면, 어쨌든 지금 이 펜오션, 그러니까 하림 지주는 HMM을 먹어가야 돼요.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무조건 먹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HMM의 재무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예. 유동 자산만 해서 지금 14조가 넘습니다. 14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14조 3천억. 그러니까 여기에는 순수하게 현금성 자산이 한 1조가 되고요. 나머지 1년 미만의 만기 채권들 다시 돌아오는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이것까지 포함돼서 이만큼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팬데믹 때 물류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행운업이 잘 됐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나게 많이 쌓았어요. 아시겠지만 2021년, 2022년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막 10조가 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쌓아놨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민간 기업이었으면 이렇게 안 쌓죠. 투자를 더 했을 겁니다. 투자를 더 했을 건데, 이게 아무래도 정부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섣불리 투자를 못 하죠. 조 단위의 투자가 집행돼야 되는데, 이게 뭐 정부가 이런 이 내세운 CEO가 그런 결정적인 이유를,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현금을 차근차근 쌓아난 겁니다. 이번에 하림 지주 그룹 입장에서는 6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컨소시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인 지수 자체는 한 3조 원 정도가 조달되겠지만 컨소시움 전체로 따지면 6조 원이 넘잖아요. 이 정도를 투입하면 사실 이 14조 3천억이라는 걸 가져갈 수 있잖아요. 현금성 자산을. 이 전례가 있잖아요. MBK가 코웨이를 아주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해도 1조 원 자산의 이 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인수하고 나서 새로운 투자가 아니라 그걸 계속 배당을 해서 그쪽으로 다시 담아놨죠. 담아갔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 자산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하림지주그룹 회장님의 롤모델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기사를 통해서 좀 봤는데 그 윌리엄 카일이 좀 약간 롤모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림이라는 지주사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당연히 닭고기 회사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왜 펜오션을 인수를 했지라고 할 때 의아해했었는데 그때 인터뷰 내용에서 본인이 윌리엄 카일을 좀 이렇게 한국의 윌리엄 카일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카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어쨌든 농업 관련 지주 회사입니다. 카일이라는 회사. 이게 이제 그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해서 이렇게 중개 무역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펜오션을 인수를 한 거죠. 하림은 어쨌든 닭고기를 닭을 키우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곡물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벌크선을 인수하는 건 뭐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HMN까지 인수를 한다면 해운 물류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닭고기 같은 것도 이제 닭고기 수출을 뭐 비행기로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냉동 컨테이너에서 이쪽으로 할 거니까 뭐 사업의 시너지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는 건 아니죠.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좀 큰 그림에서 이런 이 종합 해운, 그 다음에 종합 농수산 관련 제가 보기에는 종합 회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림지주 회장님의 의지가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현금 자산이 많습니다. 이건 인수하면 무조건 하림지주에는 수혜입니다. 물론 재무적 파트너와 나누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현금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배당을 높여서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에는 하림지주 쪽이나 아니면 이 JLK 파트너스 쪽으로 배당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동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림지주의 오늘 급등은 전 이해가 됩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는 하림지주가 맞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인수만 하면 진짜 노다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하림지주가 가장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펜오션은 수혜가 없냐라고 하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풍부한 현금 자산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림지주가 배당을 받으면서 하림지주 쪽에서 어쨌든 자금을 많이 쌓아놓고 그걸로 제가 보기에는 펜오션 쪽으로도 자금을 수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펜오션도 엄밀히 따지면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억울하긴 하죠.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어쨌든 주체가 되는 건 펜오션이니까. 그래서 펜오션 주주분들은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냐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 펜오션을 가지고 계신다. 비중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매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중이 많지 않으면. 근데 비중이 많아서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 장기 플랜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은 유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이 펜오션을 매수하신 분들 중에서 이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BDI 지수를 보고 펜오션을 매수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BDI 지수가 이게 5년치 지수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이제 중간치는 20년 평균치거든요. 지금은 거의 20년 평균치 가격까지 BDI 지수가 올라왔고요. 이때는 이제 팬데믹 때죠. 요 라인은 이때 팬데믹 때. 아직 뭐 팬데믹 때 고점은 안 왔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가격대입니다. 지금 BDI가 2000선을 넘겼으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BDI가 많이 올랐으니까 펜오션의 실적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해서 많이 들어가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 좀 함정입니다, 여러분. 왜 함정이냐면 BDI 지수가 높은데
펜오션이 안 가는 이유가 중요한 건 P는 높아졌긴 하거든요. 가격은 높아졌는데 실질적으로 물동량이 많지가 않아요. 물동량이. 그게 그러니까 Q가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가 않아요. P가 늘어났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배가 많이 없거든요. 이게 이 기존의 해운사들이 노후화된 배를 많이 폐선 처리를 했습니다. 폐선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친환경 관련 쪽에 규제가 심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밝은 배들은 친환경 배로 좀 교체를 해야 되는 주기예요. 그러니까 그 배들이 건조가 돼서 다시 이런 그러니까 시장에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 동안 지금 물동량을 운반할 배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BDI 지수는 올랐어요. 하지만 배가 준 만큼 물동량도 또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P는 올랐는데 Q가 줄어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크지 않고, 또 하나는 펜오션 같은 그러니까 펜오션이 또 수익이 잘 나기 위해서는 뭐 이건 펜오션뿐만 아닙니다. HMM도 동일해요. 컨테이너도 중국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중국 경기가 화랑일 때 또 관련 종목 펜오션이든 HMM이도 잘 가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중국 경기가 또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펜오션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BDI는 올랐는데 실적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시장에서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이거 사실 유상증자 아니라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팔아야 되냐? 그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내가 비중이 별로 없다면 저는 매도가 맞는데, 장기 플랜으로 본다면 해볼 만은 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상증자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중국 경기는 결국은 올라올 거거든요. 어쨌든 회복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펜오션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굉장한 장기 플레이는 될 거예요. 유상증자들 하고 그 유상증자 받고 나서 업한계 중국의 경기가 돌아서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HMM은 인수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림지주 그룹 쪽에서 계속 펜오션 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친환경 배를 또 많이 이제 건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발주를 해야 되니까 사와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자금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주사에서 좀 수여를 해주겠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까지 확인되려면 엄청난 장기 플랜이에요. 생각보다 깁니다. 1년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어요. 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셔도 되는데, 나 그 정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라고 하면 굳이 하지는 마십시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장기 플랜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유상증자까지 받는다는 생각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건 최소 1년이에요. 최소 1년, 길면 2년 또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히려 저는 자리가 안 나오긴 할 것 같은데요. 하림지주를 한번 노려보십시오. 명확하게 수혜줍니다. 그러니까 하림지주는 요거 아시겠지만, 이거 한번 뭐 작전 관련 이슈 때문에 한번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괜찮은 흐름일 것 같아요. 명확한 수혜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 14조, 시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펜오션 지금 지분 가치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HMM까지 지분을 가져간다? 엄청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성 자산도 엄청납니다. 계속 제가 보기엔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충분히 오늘은 근데 웃긴 건 하림지주가 급등한 게 아니라 하림이 급등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왜 급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인 수혜는 하림이 아니라 하림지주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게 제 생각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하림이 아무래도 시총이 하림지주보다 낮으니까 개인 투자자들 이쪽으로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실질적인 수혜는 하림이 아니에요. 하림지주가 실질적인 수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림지주를 노려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펜오션은 아주 장기 플레이라면 유상증자까지 받는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펜오션은 저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차라리 저는 이번 HMN
그러니까 할인그룹의 H&M 인수의 가장 큰 수혜는 저는 할인 지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H&M은 어떠냐라고 생각을 하면요. H&M도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H&M은 큰 수혜가 아닐 것 같아요. 할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FI를 끼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할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할인 그룹에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할까? 제 생각에는 FI가 어떻게 해서든 빨리 엑시트를 하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이쪽에 투자가 많이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행운업이라는 거, 컨테이너 사업이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었다면, 우리나라가 H&M이 경쟁력이 있었다면 더 유수의 기업들이 더 높은 가격을 내고 그러니까 이 우선 협상자를 따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면 그렇게 경쟁력은 없다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쨌든 먹거리는 대체적으로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에 강점을 둘 수밖에 없는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해상 운송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떻게 됩니까? 서플라이 체인 자체를 자국 내에 두려고 하잖아요. 자국 내에서. 자원과 관련된 부분도 대부분 다 자국 내에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해상 물동량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계속 그 글로벌 선두주자들과 후발주자들의 이런 격차도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배부터 해서 친환경 배에서 엄청나게 치고 나갔고, 거기에 지금 운임 관련 이 경쟁력이 우리나라 H&M과는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아날 수 있을까?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인수하는 주체 입장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해서 인수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주인을 찾았다라는 거에는 호재가 맞는데,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또 H&M 역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병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저는 할인 지주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할인 지주 쪽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요. 나머지는 조금 부정적으로 저는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신토부리. 네, 두 번째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자, 신토부리입니다. 뭐가 또 신토부리일까라는 건데요. 네이버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오늘 뭐 반도체를 또 안 가지고 나오긴 했네요. 반도체는 아닌데 그 반도체 말고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네이버를 가지고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네이버를 제가 어제 지구방위대에서도 이걸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지금 현재는 가격대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대부분의 이 사업부에서 내년도에 실적이 기대됩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업부에서 모멘텀들이 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치 플랫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색, 여기가 이제 검색 광고 플러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광고까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제일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뭐 제가 보기엔 내년에는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핵심은 AI겠죠.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 클로버라든지 그 다음에 Q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이 AI 관련 쪽에 계속 이제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좀 폄하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실질적으로 써보면 이렇게 저는 좀 반문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네이버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 플랫폼 관련 기업들 중에 이 네이버 AI보다 퍼포먼스를 더 좋게 내는 애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없습니다. 국내에 AI 관련 플랫폼 업체들 중에서 네이버만큼 퍼포먼스를 내는 AI는 없어요. 더 길게 크게 봤을 때 중국을 제외하고 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네이버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AI를 만들어낸 애들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네이버의 AI, 그러니까 하이퍼 클로버라든지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꽤 제가 보기에는
시장 입장에서는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챗GPT나 나중에 이제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결국은 뛰어든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게 네이버라는 게 글로벌로 모든 국가에 어찌 보면 이 모든 글로벌 국가, 그러니까 글로벌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집중돼 있고 조금 더 넓히면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랬을 때 네이버가 국내 시장에서의 이 지휘력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구글이라든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관련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우려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빙이라든지, 그러니까 챗GPT를 써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아주 고도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챗GPT를 많이 쓸 거예요. Q는 뭐 거의 뭐, 예, 그러니까 뭐 비교가 안 되겠죠. 예, 비교가 안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검색 플랫폼을 통해서 AI를 접하는 사람들은 챗GPT, 그러니까 이 빙을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게 불편하죠. 모델 자체가 영어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잖아요. 물론 빙은 최근에 한글로 해도 나오긴 하지만 그게 아무래도 기반적으로, 그러니까 영어 기반의 챗GPT보다는 좀 덜합니다.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결국에는 한글 기반의 언어 모델이잖아요. 훨씬 더 우리나라 일반 이런 유저들에게는 훨씬 더 편리함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의 이 서치 플랫폼 내에서의 점유율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60%가 이 구글이랑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살짝 뺏겼다가 그래서 60%의 지휘력을 뺏겼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60% 회복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AI Q라는 흐름이 또 붙어진다면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머스 시장 관련 부분도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최근에 유튜브가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좀 우려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 네쇼라, 그러니까 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의 커머스의 기반이 되는 네쇼라랑 그 다음에 유튜브의 커머스는 좀 별개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네이버 쇼핑과 관련된 부분에서 테무라든지 중국의 테무나 그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가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아주 물론 뭐 거기도 이제 큰 돈이 좀 비싼 곳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를 주력으로 쓰는 분들은 금액이 되게 소액 금액들, 소액 금액에 대한 쇼핑이 많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열풍으로 인해서 뭐 아마존이 피해를 받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존이 피해를 안 받거든요. 왜? 고객 대상층이 다르다는 거죠. 네이버 쇼핑도 그래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3,000원짜리, 4,000원짜리 이런 걸 사려고 네이버 쇼핑을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배송비 때문에. 아무래도 네이버 쇼핑은 그래도 조금 더 좀 비싼 거 라인으로 우리가 좀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쿠팡은 좀 직접적인 경쟁 관계일까 하지만 또 쿠팡도 아닌 게, 쿠팡은 아신 것처럼 좀 작은 금액을 하긴 해요. 하지만 그건 또 뭡니까? 예, 무료 배송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무라든지 지금 현재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다이소와 경쟁 관계인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 네이버 쇼핑과는 크게 경쟁 관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기 회복이 좀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를 조금 더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쇼핑 관련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핀테크 관련 쪽은 네이버페이인데, 네이버페이 뭐 시장 성장성 계속 온라인 쪽에서는 당연히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페이, 일본 쪽과 관련해서도 이쪽도 여전히 저는 순항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핀테크 역시도 흐름도 괜찮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컨텐츠 관련 쪽은 대표적으로 웹툰인데, 네이버 웹툰 여전히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에서 잘 성장하고 있고요. 웹툰 시장 역시도 여전히 꺾이진 않습니다. 꺾이지 않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 웹툰이 좀 이 사업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잖아요. 단순히 이런 이 웹툰만으로 매출을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영화, 드라마화 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또
걷어들이고 있죠. 이런 것들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 컨텐츠에 하나가 더 붙죠. 최근에 뭐다? 이게 찌지직이라는, 그러니까 트위치가 지금 국내에서 사업을 철수했지 않습니까? 국내 사업을 철수하면서 이걸 이제 받아줄 주체가 필요합니다. 플랫폼이 필요한데, 아프리카 TV가 일단은 대표적으로 있죠. 아프리카 TV와 유튜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위치는 또 유튜브 감성은 또 아니거든요. 유튜브랑 또 좀 다릅니다. 오히려 감성은 아프리카랑 비슷한데, 근데 사실 트위치의 많은 스트리머들이 아프리카가 싫어서 트위치로 넘어온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걸 받아내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 네이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시기적으로 시지직을 저는 잘 내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당장의 수익은 안 될 거예요. 당장의 수익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네이버 컨텐츠 사업부 내에서 또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 쪽인데요. 지금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거의 B2C에 집중하는데,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B2B까지도 지금 좀 뛰어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건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 멀티플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대형 플랫폼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그 다음에 인텔과도 협업을 하면서 AI 반도체를 지금 이제 뭐 NPU겠죠. NPU를 지금 개발을 하면서 계속 그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가 많이 집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게 이제 어필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으로 매수를 유입을 할 때 AI 섹터에 대한 부분을 매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핵심적인 종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이 패시브 자금들 아니면 ETF 자금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AI 쪽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뭐 지금까지 차트를 한 부분에서 설명드리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팬데믹 때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실적이 이만큼 많이 빠졌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역성장을 하지 않았어요. 실적에 대한 역성장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밸류를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다. 여기서 더 이상 성장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는 아무래도 비대면 관련 부분 때문에 멀티플을 줬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멀티플을 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멀티플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적정 멀티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지금 현재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재 구간은 비싸냐 싸냐라는 건데요. 굉장히 싸죠. 네이버가 평균적으로 멀티플을 30배를 받았던 플랫폼 회사니까 30배를 받았던 회사인데, 지금 현재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20배라니까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랬을 때 30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가져갈 볼만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30만 원 이상으로 네이버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겠죠. 정말 AI 시장에서 뭔가 정말 퍼포먼스를 강력하게 보여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멘텀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AI 퍼포먼스만 놓고 보더라도 30만 원까지는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충분히 밸류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저는 가격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30만 원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가지고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지난주에 SK하이닉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갈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같은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대형주 중에서 충분히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SK하이닉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충분히 반도체 관련 쪽에서 반도체 이제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AI발 슈퍼사이클에서 가장 저는 빛날 종목이라고 보고요. 내년도 대형주 중에서는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SK하이닉스 아까 말이 나와서 지금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은 수익 실현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더 홀딩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그러면 히든 종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은 엔캠입니다. 엔캠. 오늘
유일하게 제가 반도체를 하나도 안 가지고 났어요. 예, 오랜만에 엔캠,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 종목을 가져놨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에코프로 BM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주 전이죠. 예,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요 에코프로 BM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요 엔캠으로 제가 좀 넘어가 볼게요. 에코프로 BM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행히 어쨌든 뭐 설명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흐름 자체는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서 좀 지지부진한데 저는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단기 대응이다. 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35만 원을 단기 저항대로 인식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5만 원 부근에서는 좀 저는 익절을 하고 매도를 하고 비중을 축소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갭 이 위치에 있는 28만 원까지 혹시라도 떨어지면 그때는 그 밑에서는 다시 좀 매수. 그 다음에 또 35만 원 부근까지 올라오면 또 익절. 이런 식의 좀 트레이딩 같죠. 단기 투자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나는 이거 중장기 투자자다라고 하면 지금 이 안의 구간에서의 이런 변동성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원래 주가라는 건 항상 선행성을 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이 되면 그때는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3분기부터는 확실하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벚꽃이 피는 시점, 그러니까 4월 달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그냥 저는 홀딩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은 좀 왜 이게 부담스럽냐면 삼성 SDI 시총을 지금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성 SDI가 발주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되냐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시총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 기관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는 하는데 뭐 이 매수 물량은 제가 보기엔 뭐 쇼커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워낙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왜냐하면 지수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코스닥에 대한 지금 뭐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좋아진다. 그래서 인덱스 자금,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를 하는 인덱스 자금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업황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시총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물량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액티브 펀드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 때문에 지금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좀 조정을 줄 수 있는 구간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박스권 28만 원, 35만 원 요 안에서 박스권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고요. 장기 투자자라면 저는 내년 한 4월 달 되면 그 흐름은 탈피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실적 가시성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나는 뭐 내후년까지 난 끌고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노이즈는 저는 잊으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오늘 가져 나온 엔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액을 말씀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는 방송,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캐시메이커 채널, 유튜브 채널, 여기서도 제가 전액을 말씀드린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전액을 말씀드리는 건 수급이 일단은 들어오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2차 전지를 샀을 때 양극재나 셀 업체들보다는 그래도 좀 부담을 덜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분리막보다는 확실하게 그래도 전액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분리막은 사이즈 캐파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그래도 물론 양극재가 가장 크죠. 양극재가 가장 크고 그리고는 저는 음극재라 보고 있고 근데 양극재, 음극재는 이미 너무 많이 가서 밸류에이션적으로 부담이 돼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많이 유입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상대적으로 좀 저가 매수를 들어올 수 있는 건 분리막 아니면 전액인데 그럼 그 중에서는 그래도 사이즈가 큰 전액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전액 관련 종목을 제가 관심을 가졌고요. 일단 엔캠은 이 전액 특히 고순도 하이니켈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액을 일단은 생산을 합니다. 어쨌든 전액 관련 쪽에서는 기술력으로 본다면 솔브레인 홀딩스와 함께 업계 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생산 캐파로 본다면 뭐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캠 뭐 계속 그쪽 관련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전해액이 양극재나 이런 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흐름이 안 좋았었잖아요. 양극재가 급등할 때 전해액은 안 갔지 않습니까? 이유는 그거죠. 왜냐하면 전해액은 또 이 단가 싸움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쪽이 또 이 전해액 관련 부분에는 또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해액 쪽이 잘 안 갔는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중국 쪽에 이런 이 소재를 배제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큰 수혜는 국내 전해액 관련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캠이 지금부터 다시 좀 각광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장 핵심은 이건 것 같긴 해요. IRA 수정 법안이 수정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 수정되면서 핵심적으로 나왔던 게 이전에 없었던 게 이번에 이제 삽입된 게 뭐겠습니까? 네. 원래는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액에 대한 AMPC 이 적용이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번에 분리막과 전해액에도 AMPC를 적용해 주겠다라고 했죠. 물론 단서는 있죠. 뭐다?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북미에서 생산하는 거에 한해서인데 다행스럽게 엔캠은 북미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예정이 아니라요. 이미 생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건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전액 관련 종목 중에서 하필 엔캠이냐라는 말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요 표 하나면 답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액이라고 하면 4가지 회사가 있잖아요. 동아기업, 그 다음에 엔캠,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그리고 덕산테크코피아. 근데 덕산테크코피아는 사이즈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작아서 이건 좀 배제를 하고 싶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동아기업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동아기업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동아기업과 엔캠, 솔브레인 홀딩스를 비교하면 사실 솔브레인 홀딩스가 엔캠이 그러니까 이상형 월드컵을 만약에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동아기업은 그 전액 내에서 이상형 월드컵을 하면 그 1차 탈락입니다. 예. 1차 탈락할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동아기업은 기본적으로 퓨어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전액 퓨어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생산을 제대로 원활하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 북미 지역에서의 생산인데 그러니까 내년에 한 8만 톤 정도를 생산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 헝거리 공장에서도 지금 2021년이죠. 2021년에 유럽 헝거리 공장에서 이 완공은 했습니다. 5만 톤 이상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생산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양산이 안 되고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산이라는 게 증설만 해놓으면 거기서 막 제품이 막 양산되고 찍어내지지가 않아요. 수율도 맞춰야 되고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 나라의 노동 환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 노동자나 유럽 노동자들은 우리나라나 이 아시아 계열의 노동자들 대비해서 교육 이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근속도 좀 짧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쉽게 말하면 일을 많이 가르쳐 놓으면 빨리빨리 이제 딴 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련공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쨌든 서플라이 체인을 자국 내에서 북미에서 가지고 가고 싶지만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보면. 일단 TSMC의 애리조나 이 반도체 팹 라인도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산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솔브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엔캠은 이미 지금 북미에 들어가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양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엔캠이라든지 솔브레인은 북미에서 증설을 할 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양산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죠. 매출 인식이 빨라질 수 있고 AMPC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캠이 나머지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물론 저는 솔브레인 홀딩스 열심히도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여기 이제 전액만 놓고 본다면 엔캠이 아무래도 생산 캐파가 압도적이죠. 예,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액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엔캠이 가장 큰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내의 분위기에서 가장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탈중국화의 수혜고, 원래는 전해액은 중국이랑 경쟁했는데 지금 중국이 배제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배제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혜가 된다. 북미 지역에서 생산해야 되는데 NKM은 이미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증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로 양산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NKM이 이미 양산하고 있다. 모든 면에서 전해액 내에서는 NKM이 가장 대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부담되는 건 아무래도 밸류죠. 물론 그 2차전지 양극재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는 밸류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 전해액이라는 이 산업의 특성상 막 양극재만큼 뭐 고밸류를 막 주진 않거든요. 멀티플을 엄청나게 높게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배? 10배수 정도를 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멀티플을 준다면 한 15배까지는 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2027년 기준이에요. 2027년 기준으로. 왜냐하면 최근에 대부분의 2차전지 소재 업종들의 멀티플을 줄 때 실적 기준을 보통 2027년 실적을 끌어당겨서 밸류를 주니까, 2027년 기준으로 실적을 봤을 때 한 15배 정도를 준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 주가냐라고 보면 여기죠. 시총으로 따지면 요 정도. 12만 원. 12만 원 수준까지의 밸류는 충분히 줄 수는 있다. 물론 이것도 지금 당장은 고밸류죠. 지금 당장은 고밸류지만 2027년을 예상한다면 충분히 12만 원 수준까지의 목표가는 가능은 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 아니면 이제 2025년 이렇게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10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긴 합니다. 안정적인 적정 주가를 감안한다면 한 10만 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어쨌든 2차 전지 성장에 나는 이제 기대치가 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12만 원까지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격대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최근에 또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 눌릴 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만 원에서 7만 7천 원 요 사이에서 저는 분할 매수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1차 목표가는 저는 10만 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12만 원까지는 최종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6만 원이 온다면 저는 이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거라 보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6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전기차 2차 전지는 변동성이 크거든요. 만약에 이게 6만 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신저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6만 원을 이탈한다면 손절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6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최소한 1차 목표가 10만 원까지는 홀딩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성장주 플레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의 핵심 종목들이 대부분 다 성장주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으로 포트를 꾸려서 저는 최소한 내년 2월 달까지는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조금 만약에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 다음 달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1월 효과, 바이오 쪽이 또 워낙 또 잘 받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본다면 바이오까지도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 바이오까지도 좀 편입시켜 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제가 그때마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매주 화요일 배워야 산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